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절대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바르게 하자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직한 정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님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도둑놈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또 말이 거칠달까 싶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은큼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꼭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돼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네 편 나 편이 아니고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여야가 아니고 정직 운동할 대통령이 선출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이념 갈등을 없애야, 뭘 없애야? 이념 갈등을 없애야 좋은 나라 될 수 있다. 뭔 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민족허리가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러기를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이념 갈등이 우리끼리 지금 겹쳐가지고서 극한 대립으로 나누어져가지고 국가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의 콤플렉스가 아주 지나칩니다. 지나쳐. 그런 토양이 그래서 그래요. 이념의 콤플렉스가 극대극이고 강대강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왜냐?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념은 정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권력과 또 밥그릇과 또 돈과 모든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생명 내걸고 이념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이 된다 해도 또 해방 후에 비극, 대구 폭동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념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내분적인 유교보다 더 무서운 내분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볍게 쉽게 적당히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념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 영원히 평화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문제 해결 안 되면 언제든지 곤두박질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념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다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비극을 맛보아야 되고
아무쪼록 전우의 시체를 넘어야 되고 우리끼리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야 됩니다. 저는 여수가 고향이기 때문에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먼저 자에게 와가지고 싹 쓸었어요. 조금 좀 우익될 사람이나 또 그 당시 종교인이나 공무원이나 그 당시 경찰 아무쪼록 모든 공무원들 닥치는 면서기까지 자익들이 와 싹 죽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또 이제 정부군이 와가지고 자익들을 또 소탕을 하기 시작해서 그걸 보고 어디면 톱을 어디겠으면 또 톱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익이 좋은 줄 알고 다 그랬다가 양민들이 뭣도 모르고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자도 피해자, 우도 피해자, 다 같이 피해자입니다. 저기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의 미소라는 강대국의 노란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동안의 조건에서 이념이라 그러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진절머리가 나. 징그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제 한쪽 편만 늘 들려고 양쪽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겠습니까? 아직도 여야 개념보다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개념이 많고 이념 갈등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아주 좀만 하면 그냥 좌파냐 우파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제 종북이냐 무엇이냐 이거 복잡합니다. 공산주의는 헤겔 철학을 필두로 엥겔스 또 그다음 칼 막스에 이어서 지는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론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좋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모두 다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평등사회. 그러니까 그래서 칼 막스한 사람은 좋은 의미로 했어요. 그러나 그 양반 다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천년 왕국 같은 유토피아를 이루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래 논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는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실제로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외치지만은 또 다른 계급사회로 모두 독재입니다. 독재. 여러분 북한이 독재 아닙니까? 그게 공산주의 맞습니까? 김정은이 지 마음대로 모든 사람 발의 목숨. 그걸 좋다는 사람이 그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평화를 외치지만은 자유가 없는 통제사회입니다. 통제사회야. 마음대로 가도 못해 그냥. 허락이 있어야가. 이게 뭔 놈의 짓거리인 게 그것이. 여러분 통제사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통제사회를 좋아하십니까? 자유가 박탈된 사회를 좋아하시냐고요? 왜 알면서 그러십니까? 공산주의는 인권을 외치지만은 인권이 가장 유린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인권. 북한 인권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김일성 씨 친 작은아버지가 내려왔더라고요. 부산으로. 나는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부산 동성교회 붕집회 강사라고 왔기 때문에 그 장로님 그 당시에 86인가 됐어요. 지인직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분한테 북한 김일성이 친작은아버지라니까 실상을 다 들었습니다.
어디겠으면 간첩을 4사람 보내서 작은아버님 올라오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김일성이가 4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안 갔대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맞아요. 논리는 맞다거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칼 막스는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즉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노동자 관점에서 세상을 다 본 거야. 이렇게 거꾸로 본 거야. 세상은 거꾸로. 노동자 관점에서 기업가들을 보면 기업가들은 못된 놈이야. 왜냐? 억압하는 지배자니까.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은 생산 수단만으로는 잉여 가치를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없지만은 노동 가치만이 잉여 가치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공장 없으면 자본 없으면 뭐라고 씁니까? 이게 이제 인권이다 하면서 세상을 노동자 입장에서 세상을 본 거야. 그것이 바로 칼 막스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가를 착취하는 자로 명칭합니다. 착취하는 사람이다. 아닌데 같이 공장 만들어서 물건만으로 같이 월급도 주고 같이 먹고 사는 공생관계가 돼야 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못된 놈으로 하고 황금 날을 낳게 하는 그 쉽게 말해서 내장 속에 있는 모든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중요하다. 기업가들은 다 억압하는 자다. 착취하는 자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철학사상에 나왔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은 지성인들에게는 대단히 매료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는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5살 살았어요. 그래서 칼 막스의 일대기를 쉽게 알려면 요걸 3번 하고 83 그러면 됩니다. 요걸 3번 하고 18 뭔 8? 18 또 그 다음 18 그러면 1818년이죠. 그 다음 또 한 번 더 18 그리고 83이야. 그러면 제일 쉽게 외울 겁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서 저거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모든 걸 노동자 입장의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본 겁니다. 그럼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노동자들이 뭉쳐야 한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다 망해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매도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갑질하는 못된 자로 인식합니다. 한마디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딱 들으면요. 사장, 회장 놈들, 저 못된 놈들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닌데 사장 없으면 그 월급 받고 살 일자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 기업하는 자를 억압하는 자로 노동자는 억압당하는 자로 인식하므로 기업가는 다 못된 놈이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칼 막스를 주장한 그 유물사관. 그래서 그 양반은 모든 역사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나누는 것으로 칼 막스는 역사를 물질로 설명합니다. 역사를 물질로.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유물사관.
유물사관주의라 그럽니다. 유물주의 사관. 칼 막스는 그래서 역사를 물질로 설명해요. 기술 발달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칼 막스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그래서 칼 막스는 물질을 통해서 한마디로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고도의 철학으로 얽혀진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19세기의 전 세계 지성인들을 뒤집어 놨습니다. 어찌 놨다고요? 뒤집어 놨어요. 누가 그렇게 안 봤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 입장에서 가진 이 자본가, 물론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공장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도 좀 잘 줬으면 괜찮을 텐데, 노동자들은 늘 가서 일만 열심히 하고 돈 적게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 현상.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토요미는 말하기를 모든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응징과 도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결론을.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래서 칼 막스 이론을 젊었을 때 한번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뒤집어보는 공산주의 이론. 이거 대단합니다, 사실은. 공산주의 이론의 해결 철학 사상에 나왔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칼 막스는 오늘날 자동화 시설 때문에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이제 잘려가지고 실업자가 되는 현상을 얼마나 어렵게 표현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고도화와 상대적 이윤 가치 추구로 노동자들이 궁핍하게 되어 불황이 온다. 아니, 쉽게 설명을 얼마나 주고, 철학자들은 다 그래요. 아니, 자본의 유기적 구성?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고도화란, 참, 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자본가는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 말. 근데 그 말을 철학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고도화와 상대적 이윤 가치 추구로,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와, 이거, 어느 학으로 유기적 구성? 자본의 유기적 구성? 그러니까 철학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이거 이해가 저도 한번 하도 유명한 신학교 따위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35,000원 주고 샀습니다. 서점에 가서. 왜냐, 하도 칸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이해하려고 읽어보려 아무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신대 할 때에 김균진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과장입니다. 김균진 박사님한테 그분이 참 해결 철학과 현대 신학이라는 제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교통회관이라고, 서울서는 그때는 부패를 제일 잘한 것이 교통회관이에요. 그래서 교통회관으로 모셔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철학에 대해 잘 이해할 거 하시고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때로 나도 그냥 모르고 뭐 말이 몰라서 한다 하더라고. 얼마나 빌빌 꼬놓은지. 그거이 바로, 그래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고도화와, 이것을 자본가는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한다. 그렇게 말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칼 막스 이론에 빠지면요, 막 지성인들이 심취합니다. 수준 높으네, 그러고. 칼 막스는 공산주의만 되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고, 나중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것이 칼 막스의 이론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은 공산주의 서상의 또 다른 계급사회로, 아까 그랬죠? 독재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의 공산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북이 여러분 좋은 사회입니까? 자유가 독재예요, 독재. 종북, 이북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정신좀 차리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나 건국 과정에서, 건국 과정에서 먼저 북한의 인민공화국이 33살 김일성이를 중심으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배경을 입고 약 남한보다 한 달 반 전에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접하기 전에 인민공화국,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학습이 나중 학습을 능가한다는 그 말처럼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건국 초기에 90% 이상이다. 같이 나눠먹고 사는 좋은 세상 됐으면 좋겠다. 다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 박사 와서 안 돼. 거기는 자유가 없어. 자유민주국가 세워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이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첫째가 세계 1, 2차 대전 후에 해결 철학에서 아까 그랬죠. 엥겔스에서 칼막스로 이어지는 이론이 지성인들을 모두 매료시켰어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두 번째, 1차 대전 후에 소련이 일본과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군을 레닌 때부터서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독립군에게 자금을 많이 몰려줬어요. 중국 장개석이도 줬지만은 레닌도 많이 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 사이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선호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씨도 중도 좌파였어요. 중도 좌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방 후에 그동안 일본에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일본을 지배자로, 우리를 피지배자로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먹혀 들어. 맞네. 저 새끼들 저거 지배자들이어서 우리를 침략자들이었다. 침략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아무쪼록 끝으로는 평등사회, 공정사회를 부리니까 아이고 그거이 맞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이 그렇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좋은 토양이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해방 후에 건준 위원장의 여운형이가 모든 나라 운영권을 일본 엔토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남로당 박헌영이가 합작으로, 한마디로 좌우 합작으로 한 것이 바로 모든 권한이 남로당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남로당이 모든 권한을 잡게 돼서 그 당시에 합회를 찍을 수 있는 기계도 박헌영한테 있었고, 남로당 위원장이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식량 배급권이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는 다 식량 배급했어요. 배급해. 그러니까 식량 준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자유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도 식량을 배급해 주니까 남로당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가입을 많이 한 겁니다. 1919년 4월 24일 게시된 KBS 역사 저널 그날에 보면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그래서 지휘로 6.25 때에, 6.25 후에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북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판이 네 판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연안파라고 김두봉 씨, 소련파로 허가희 씨, 그 다음에 남로당 국내파로 박헌영 씨, 그 다음에 김일성파인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네 파가 북한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한은 김일성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모두 다 죽였습니다. 다 끝장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는 평생 동안 인민공화국 세우기 위해서 힘썼지만은 1955년 특별군사재판에서 미군의 간첩 행위와 정권 정복 음모의 제목으로 사형에 당합니다. 사형에 당해. 그러니까 박헌영이 얼마 살아보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김일성한테. 자기는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속았죠. 속아. 생명을 내걸고 평생을 인민공화국에 생명을 내걸었지만 그 마지막 길은 피눈물 나는 후회를 하고 끝났습니다. 거의 박헌영입니다. 나 그랬죠. 박헌영이는 서울 승동교회 다니고 YMCA에 있었기 때문에 의학은 많이 공부했어요. 의학은.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박헌영이를 김일성보다 더 똑똑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말로는 1955년이니까 6.25 끝나고 한 2년 후에 총살로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야. 아무 냉탕 없이 그냥 제목이 교회 다닌다고 미군 앞잡이 간첩 행위였다. 그걸 뒤집어 씌운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그 다음 5번째, 자유민주국가인 미국을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으로 늘 부정적 인식을 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새끼들 못하니. 그 다음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면서 서양 오랑캐 사상을 민중에 모두 깔리게 하는 거예요. 서양 오랑캐다. 이게 흥선대원군이 정신 빠진 놈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래도 미국은 일본에 의해서 침략군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침략군입니까? 이국에서는 우리를 미국의 식민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식민지입니까? 거짓말하고서 그냥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6번째,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겪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실상은 몰랐기 때문에 모두 거기에 빠진 것이에요. 북한에서는 통교사회가 돼서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니까 절도 성당도 교회도 없고 직접 당해보지 않고 한 민족이라는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북한에 교회 있는 줄 아세요? 봉숙회 우리가 지어주고 다 거짓말. 북한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7번째,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공작에 각계각층의 종북 좌파가 뿔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순수한 민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용만 당하고 사는 것이 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사회주의는 붕괴되고 자본주의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이론이 맞고 어느 이론이 다 이제 알았어요. 어느 체제가 맞고 틀리는지, 어느 사상이 맞고 틀리는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 오늘까지 내려왔는데 남로당의 그 잔재인 그 자익 세력이 정통성이 미약한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또 힘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실기에 접어들어서 좌우 대립이 또 이제 강하게 된 겁니다. 극명하게 갈린 두 세력을 와해시킬 이제 묘약이 없고 묘책이 묘안이 없고 지금 무섭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정치로 끝내야 됩니다. 승부를 걸어야 돼. 정직한 정부로
정직운동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이념 문제는 상대방 죽여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척결한다고 괴멸시켜버린다고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려 된 거 아니에요. 쳐내버려 된 거 아니고 이념 갈등은 반드시 사랑으로 정직과 사랑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을 끝내야 발전할 수 있고 청산해야 발전할 수 있고 잠을 재워야 발전할 수 있고 없어야 발전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파 좌파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장애물. 이념 구조, 이념 대결, 이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차기는 민족의 영웅이 나와서 정직 정치로 양쪽을 모두 감동시켜서 이념의 종지부를 찍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념 문제 해결 없이 통일되면 내전이 휩싸이고 자체가 불행이고 비극이고 재앙이고 저주가 될 겁니다. 차기 아무쪼록 차기의 현 여당이 집권한다면 보수는 기절할 겁니다. 차기에 또 현 야당이 정권 창출하면 자는 지금 현 정권은 기절할 겁니다. 차기는 여야가 아닌 정직 정치할 국민 후보가 나와서 믿음의 사회가 되어야 데모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위도 없고 소란도 없고 아무쪼록 불협화음도 없고 집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평화한 나라, 살만 나는 나라. 차기는 정직한 정부 만들 영웅이 나와서 다 같이 웃는 미래, 유민하는 행복하게 되는 미래, 희망의 나라로 우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그래서 자,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그 노래를 한번 우리 불러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은 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우리가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정직 정치로 희망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가자, 싸우자, 뭉치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